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불출석하리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출석을 했어요? 원래 이제 대법원장이 왔을 때 관례적으로 이제 인사말만 하고 퇴장을 하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전화 판결서 스스로 관례를 깨뜨렸다라면서 그냥 그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8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눈 감고 이렇게 듣고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정회가 이제 소란이 일었죠. 정회가 있었고 그리고 정회 끝나고 나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따가 아마 법사위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유례 없는 일들이 이렇게 자주 벌어집니다. 네, 자세한 국정감사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들을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걷지도 못했다. 네,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의 말이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된 한국인들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숨진 한국 대학생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맞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8월 9일 캄보디아의 깜포주 보코산 인근에서 범죄 조직에 감금되었다가 구조가 된 A씨의 증언인데요. 예. 그 전날 하루만 더 일찍 구조됐으면 살 수 있었는데 사망한 대학생 B씨와 같은 장소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A씨는 지금 박찬대 의원실 측에서 증언을 했어요. 박찬대 의원이 역할을 많이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한 B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다. 네.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문을 심하게 당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캄보디아의 현지 박람회 다녀오겠다라면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깜포주의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죠.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박찬대 의원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가족 중에 민주당원이 있었어요. 민주당원이 있었는데 민주당원인 가족이 여기 외교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성인 실종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가출했겠죠. 내지 성인이니까 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답니다. 예. 그러다가 하도 답답해서 나 민주당원인데 하면서 박찬대 의원한테 연락을 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연락을 했나 봐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찬대 의원이 지난 11일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 한국인 2명에 대해서 외교부에 긴급 구조 요청을 했고 그래서 현지에서 구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박찬대 의원은 위기 지역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구축 등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의 공권력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니까 조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발의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피해자 가족과 관계기관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기관들이 관계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취급을 했고, 그래서 박찬대 의원한테 영향력이 있으니까 직접 연락을 했고, 박찬대 의원이 기관들에게 직접 활동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관계 당국에 연결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네요. 예. 이 캄보디아에서 관련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220건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3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은 건가요? 이게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의 명과 암입니다. 과거에는 코리아 드림이란 말이 없었어요. 예. 코리아 드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아마도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GDP가 성장하고 국력이 크다 보니까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 이쪽에서 많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코리아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못 사는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일반 그 최저 생계비 정도 버는 한 200만 원 정도 번다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중에 쪼개서 고향에 보내는 거예요. 고향에 보내면 고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은 엄청나게 부자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 국가인 한국의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은 모두 다 돈이 많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을 납치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재외 동포에 대한, 그러니까 여행자라 하더라도 그 보호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실 이게 그 강한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외 동포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못 썼던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에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걸렸던 40대 이 A씨의 사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어떻게 감금됐는데 숨겨온 휴대전화가 있어서 그걸로 대사관에 연락을 한 거예요. 캄보디아에 대사가 없습니다. 공석이에요.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거기 직원이 이 사람 누군지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하여튼 아주 우연하게 기회가 생겨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갔는데 그 도착한 시간이 새벽 6시였던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자기 출근한 후에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납치범들이 와서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쓰레기 더미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인들이 돈이 많다, 이게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여행 온 많은 그 범죄자, 그 한국인들에 대해서 범죄 조직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고, 동남아에 있는 마약 거주 지역이 마약 거점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국제적인 단속이 심하니까 지금 캄보디아로 다 범죄자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 범죄자들이 이 일을 꾸미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요.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상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지난 7월부터 이제 3개월째 공석이란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최전선에서 대응해야 할 한국 대사 공석이라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박정욱 주 캄보디아 대사가 이임을 하고 나서 그럼 정부에서 빨리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대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임명을 했었어야죠.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입니다. 임명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 사건이 터진 것이고, 그 사건이 터지는 이 과정에 대응하는 직원들의 태도, 6시에 전화하니까 출근 이후에나 들어오세요 라는 식의 이런 해이해진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그 정부에서 잘못을 한 것이고요.
외교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대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국민의힘은 책임 없는 거 아닙니다. 왜? 이미 작년부터 여기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경찰을 파견해달라라고 요구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정권이나 현 정부나 모두 다 책임이 똑같이 있다. 이 말씀 정말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치권이 뭐 아무리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으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키면 오히려 욕먹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정쟁을 하고 싶어도 이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따지십시오. 지금은 힘을 합쳐서 국민을 구출해야 되고 사건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현지에서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쪼아댄다든지 정쟁화 시킨다면 오히려 정쟁화 시키는 그쪽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지탄을 받게 된다. 이때는 대승적으로 일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정무감각.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무감각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공격할까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캄보디아 등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하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이렇게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이라든지 선거권이라든지 부동산 거래의 자유 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혜택도 누리고 선거권도 없고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있다. 예.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백승환 원내대변인이 이야기할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을 했습니다. 예.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서 55억의 흑자를 냈다. 이거는 손해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외국인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그 외국인에 한한 것이다. 아무나 와가지고 달라고 선거권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또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돼서도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많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보유는 그렇게 부동산 투기 이게 아니라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이 부분은 좀 김은혜 의원이 잘 못 알고 발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주진우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간첩 면허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이제 크루즈 선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이제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 의원의 태세 전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습죠. 말씀하시다 웃으셨는데 이 상황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임 정권에서 중국인 100일 무비자 방문을 추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작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무비자 방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똑같이 호혜평등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됐냐? 쇼핑 오죠? 그러면 이거 주세요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로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간첩 면허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주진우 정부 의원이요? 네,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간첩 면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간첩 면허증을 허가했고 그거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정무감각을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팩트 체크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정무감각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이건 잘못된 비판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캄보디아 납치 피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모까지 압수수색했다. 안경을 낀 저분 누굴까요?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 특검을 향한 반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의혹이 아니고요. 예. 김건희 특검이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국토부 공무원이 산 후에 조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팩트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수사 중인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군수로 있었던 2016년 당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건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회사가 사업을 기한내 공흥지구 이 사항에 대해서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부당하게 기간을 연장해주고 또 개발부담금도 부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사망한 공무원은 공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한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다시 조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근데 조사하다가 이 양평군의 공무원들이 이 A씨가 사망한 A씨가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이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2달 전에 아이를 출산한 국토부 모 사무관이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산후조리원에 민중기 특검이 간 겁니다. 가서 휴대전화를 받아온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국토부 모 사무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압수수색하러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그 안내를 남편에게 아무래도 산모니까 남편과 협의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특히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당신의 휴대폰이 필요하니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조리실 내에 있는 그 내원에서 왜냐하면 그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나 남편 빼는 못 들어가니까 공무원을 면접해서 휴대폰 제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면 민중기 특검이 굉장히 거칠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가서 면담해서 휴대전화를 받아왔고 산모가 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이거다 라고까지 안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까지 안내를 받은 이 상황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면은 산후조리원을 덮친 격이 되는 것이고 마치 도망가고 어디 뭐 이렇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데 그걸 덮쳐서 무리하게 산모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민중기 특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이 상황은 이러이러하게 비밀번호까지 받아온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은 살인특검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 경기 양평구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유서 전체와 이 수사 과정에 담긴 CCTV 공개를 요구했다고 하죠. 유서는 그러니까 양평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그 공무원의 유서는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했어요. 예. 그래서 전체 공개하는 것이 안 됩니다. 유족들의 뜻을 받았고 그래서 공개가 안 되는 것이고 다만 2011년부터 16년까지 공공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개발 부담금 면제 의혹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조사를 하면서 이 공무원이 누구누구 수사관 하면서 수사관 이름들을 빼곡하게 적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이 자기 목숨과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그 수사관 이름과 맞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관이 굉장히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메모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양평군수를 하고 김성교 의원이 이렇게 그 공개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저기 자세히 다 지운 거거든요. 수사관 이름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예.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를 18번씩이나 써놨다. 메모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어졌죠.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는 물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요, 사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랬어요. 때로는 증거도 조작하고요. 때로는 증인도 회유하고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검찰 정권을 버텨왔고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이 망한 겁니다. 이 공무원 A씨가 2011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수원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어요.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와서 검찰이 자기의 뭔가 실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모멸감 주면서 강요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의 피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보수단체들이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소를 설치한 장소가 공교롭게도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이에요. 공교롭다기보다는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설치를 한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느 정권을 갖다 놔도 검찰은 맨날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사해서 사고 나냐라고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에요. 예. 검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 있었던 검찰이나 진보 정권에 있는 검찰이나 똑같이 뭐 진보가 아니라 중도 정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검찰의 피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무리가 있으면 수사관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의도적인 장소 선정이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국민의힘 이 국회 경내에 숨진 양평구청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 사무처가 이제 사회적인 재난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허를 했습니다. 정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적 참사일 경우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참사가 있었을 때에는 국회에서 분향소를 만들어서 참배할 수 있도록 이제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불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걸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이 부분, 그러니까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고 국회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이거를 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잔인하다라면서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쟁으로 끌고 가는 전략적 선택인 겁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전략적 선택이 될지 모르겠으나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일종의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죠. 이 와중에 양평군 돌아가신 공무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숨진 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이제 부검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왜곡이 없도록 좀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족은 부검을 반대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양평군 공무원이 워낙 힘들어했고 전체적인 상황이 특별한 그 타살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족은 부검을 반대했지만 사실은 경찰은 이 상황이 정치 쟁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사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고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검찰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수사 관행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이 부분은 민중기 특검에서 특별히 반성해야 된다.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다시 깨닫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이모저모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도 함께 보시죠. 남한 가장 적대적 국가. 누가 한 말일까요? 조선중앙통신이 언론을 통해서 한 말이네요.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북중러 연대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핵을 가진 정상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쪽을 향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밝혀서 북미 회담 추진 정국에 불안감을 좀 던졌어요. 이 북의 입장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오늘 이거예요. 이게 예. 화성 20이거든요. ICBM의 완결판이라고 부르는 화성 20형이 앞쪽이 저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거는 저기에 다탄두가 탑재가 됩니다. 예. 다탄두가 탑재됐다는 게 앞에 탄두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대기권을 뚫고 날아갔다가 통과해서 날아오면서 앞 머리에서 여러 가지 탄두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되면 이걸 다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성 20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선중앙TV는 11일 오후 4시부터 왜냐하면 생방송을 안 했어요. 왜 생방송을 안 하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방송 하다가 혹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예. 생방송 안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0일 날 행사하고 11일 날 오후 4시에 1시간 55분에 걸쳐서 녹화 중계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화성 20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조선중앙TV에서 이야기하기를 북한 강원도 회령군에 위치한 1군단이 등장할 때 뭐라고 했냐? 공화국 남쪽 국경에 강철보루라고 1군단을 소개하면서 가장 적대적 국가와의 첨예한 대치선에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를 굳건히 사수하는 무적의 강병들을 이끌어 일선 영장들이 서리빨 잠금을 벗겨들었다. 굉장히 이제 북한식 소유인데 소위 얘기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용사들이다라고 추켜 세운 거예요. 사실 열병식 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이나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메시지를 냈냐? 바로 저 화성 20으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예.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적대성을 보인 것이죠. 옛날 같으면 대한민국이라든지 남조선이라든지 미제라든지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거 없었어요. 없이 무기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국영 방송, 뭐 모두 다 국영이지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적대적 국가라고 명시한 것이죠. 이거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라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된 화성 20 이 실물도 함께 보셨었는데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종 완결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건데 기존 탄도미사일과는 무게는 줄었지만 출력은 40% 늘렸다고 하고요. 대기권 재진입 가능성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면은 대기권을 뚫고 나갑니다. 우주로 나가서 대기권으로 다시, 그러니까 공격 지점에 대기권을 다시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술이 뭐냐면은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거, 그리고 특히 대기권을 다시 통과해서 들어오는 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 자기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데 무게를 줄였다는 것은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요격하기 어렵다. 동시에 공개했던 거죠. 극초음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다 있고 극초음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방어 체계가 다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긴 하지만 북에서 이러한 극초음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하면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신형 대출력 고체 엔진 생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액체 엔진에 비해서 고체 엔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엔진이 액체 엔진은 가지고 다니면서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러면 고체 엔진은 바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집어넣는 시간 필요 없고 바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인데 지금 공개한 화성 20의 실물이 그야말로 ICBM의 완결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CBM 20은요, 화성 20은 전 세계적인 평가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우수한 걸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신무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실물 또한 공개를 했는데요. 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협이 될 만한 존재라고 하는 건데요. 대체 어떤 무기인지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아까 화면에 잠깐 예. 나왔어요. 화성 11마 이겁니다. 예. 미사일이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소리보다 훨씬 더 빠른 마하 매수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보면 아마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 만에 날아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다라고 예. 하고 더 까다로운 건 뭐냐면 비행체가 어떻게 날아다니냐면은 그냥 슉 해가지고 화면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비행체가 이렇게 발사하면 이렇게 슉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발사하면요 내려가서 아래 위로 이렇게 다닙니다. 네, 아래 위로 다녀요. 예, 러시아판 이스칸다르를 닮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 같은데 아래 위로 이렇게 다니면요 잡기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화면 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활공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속도도 빠르고 잡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겁만 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벌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스칸다르든 뭐든 방어 체계가 3중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북이 이 정도의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기술 협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다자외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방에서 직접 다자외교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아세안 국가들까지 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핵 보유를 이제 토대로 안보적인 이제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더 나아가서 다극화 진영을 상대로 북핵을 이제 묵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게 예. 그 다극화 진영이 무엇이냐. 다극화 진영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지 않습니까? 일극 체제에서 여기를 반대하는 진영이 어디냐면 러시아하고 중국. 등등이죠. 예. 근데 러시아와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위시로 해서 서구 유럽 쪽에서도 미국을 위시로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러시아에도 유럽에도 있고요. 특히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 미국의 일방 통행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쫙 중국이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반서방이라고 하는데 반서방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서방이라도 반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국주의라고 해서 미제국주의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북한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북핵 묵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여전히 북핵 무기로 북핵을 묵인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북핵을 묵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핵 강국이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걸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묵인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유리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핵이 더 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평화적인 무드를 만드는데 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핵은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예, 관건은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일 겁니다.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하면서도 직접적인 비난이나 압박 발언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확인하면서 비핵화 집념을 버린다면 맞서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런 대화도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대화 가능성을 여지에 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병식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소위 얘기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2인자들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포옹하고 악수하면서 열병식을 보는데 거기에서 미제국주의 뭐라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라든지 남조선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기로 보여준 겁니다. 예. 그 화성 20이라는 뭐 이런 무시무시한 ICBM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거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미 핵 강국인데 무슨 비핵화냐? 우리는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면 대화할 수 있지. 우리는 이만큼 힘을 갖고 있으니까 라고 소위 얘기하는 블러핑이라고 하죠. 미국이 북한의 경제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이유는 핵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난 핵을 갖고 있는데 핵을 버리는 말이냐? 그 얘기 못하겠다. 그럼 대화 못해 라고 블러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걸려있는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혹시나 트럼프가 피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메이커 그러면서 대화의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최고위층들의 서로 간의 수싸움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성 20형 그리고 화성 11마 이렇게 신형 무기를 공개한 북한의 소식까지 저희가 생생 코멘트로 만나봤습니다. 저희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막 오른 국정감사. 키워드는 조희대, 김현지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전국 주도권 쟁탈전을 치를 전망인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 뭐 이런 각오를 내비쳤고요.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전쟁이 각 국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을 누가 하죠? 정부 여당이 진행하죠. 국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 사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세상입니다. 야당이 제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평가가 달라질 정도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작년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고 파면되면서 감옥에 갔고 그 부인 김건희 씨도 역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을 배퇴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심판에 의해서 해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고 이 와중에 국정감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당에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프레임을 내거는 것이 사실상 뭐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6월 달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의 이 국정을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예. 각각 정치권은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프레임을 짭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짜서 세상은 이런 거야, 이걸 통해서 바라봐 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죠.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어느 프레임을 통해서 볼 것인지, 또는 그 프레임이 아니라 자기만의 프레임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방송같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정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상대를 돋보서 좀 먹는 균이라고 부르면서 치고받던 여야 수석 대변인이 서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죠. 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원내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당의 입장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때로는 네.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들끼리 굉장히 친한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친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딱 그 당의 공식 입장이 있으니까 막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목욕탕 가고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낮에는 좀 미안했어,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좀 이렇게 친분을 과시했던 적도 그렇죠. 있었군요. 굉장히 예. 많았어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추석 기간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처음 며칠은 잘못을 반성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 막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박성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박성훈 그 대변인이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억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걸렸는지, 예. 박성현 수석 대변인이 낮에 했던 거는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했는데, 박성현 대변인이 그걸 받고 예. 그래가 아니라 언론에 공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정치인의 숙명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두 사람 또 싸울 겁니다. 예, 그리고 물밑에서 또 조율을 하겠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여부가 정말 핵심적인 쟁점이 됐었는데요. 출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네.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를 하고 그 행정처장이 나중에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고 그러거든요. 대법원장 마치면 나가서 인사하고요. 그런데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예.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희한하게 그 7만 쪽의 판결문을 다 읽지도 않고 나서 급하게 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파기환송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와서 답변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못하겠다 라면서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렀으니까 그럼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국정감사 이 상황에서 포문을 연 것은 지금 그 법사위에서 맨 처음 민주당이 포문을 연 거예요. 이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역풍이 불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국민의힘은 거봐라 민주당은 독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파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도 뜨거운 화두인데요. 여야는 이제 정쟁화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얼마나 뭐랄까 실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재명 정권의 가장 실세는 물론 대통령 빼놓고 가장 실세는 김민석 국무총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실세는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 인터뷰에서 강훈식 실장이 실세는 점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학력이라든지 이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데 고위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나와서 밝혀라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요구인데 김현지 실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당신이 누구냐? 30년 동안 이재명을 모셨으니까 당신이 누군지 밝혀라 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 것이죠. 예.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올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것도 좀 화두일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은 이진숙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갔죠. 예. 뜻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돼서 그만두게 됐는데 헌법소원 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신의 잘못이 아니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 방금 제가 놓쳤는데 김현지 실장을 두고 민주당과 대통령실과의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라는 쪽과 예. 그럼에도 따뜻한 게 나가라 라는 쪽이 서로 있다가 조율이 됐어요. 김병기 원내대표로부터 조율이 됐고 뭐 특별한 이유 없으니까 나가지 않겠다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정치 쟁점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진숙이냐 아니면 김현지냐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또는 이거 가지고 맞서 싸우는 국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고른 국정감사 이야기까지 뉴스픽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생생법뉴스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